논밭과 집은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동생이 알아서 모시라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무제를 치른 지 사흘 만에 큰아들은 유산 문서를 챙기며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늙은 어머니의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아무도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속에는 큰아들도 막내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정월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남편을 도와 논밭을 일구고 두 아들을 키워냈지만 남편이 세상을 뜬 지금은 그저 늙고 자그마한 몸뚱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월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석주는 어려서부터 셈이 밝고 체면을 중히 여겼고 막내 아들 덕수는 말수가 적은 대신 손발이 부지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부터 이 집안의 재산은 늘 큰아들 몫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고을의 오랜 관습이었지요. 아버지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가 집안을 이어야 하니 논밭도 집도 마땅히 큰아들의 몫이다. 정월은 그 말에 한 번도 대놓고 토를 단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재산은 큰아들에게 가더라도 늙은 자신을 누가 모실 것인가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석주는 관아에서 받아온 문서를 품에 안은 채 다소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끝수는 그 곁에서 조용히 남편의 옷자락을 매만지고 있었지요. 아버님 유지대로 논밭과 집은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석주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월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저희 내외가 살림을 새로 꾸리는데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습니다. 덕수 내가 맡아주었으면 한다.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아직 없이 홀로 사는 덕수는 형의 말에 딱히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형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순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순함이 오히려 정월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큰 며느리 끝수는 그 대답을 듣자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정월은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짐을 챙겨 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석주는 문서를 품에 넣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끝순도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설 때까지 정월은 그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지요. 바람이 찹니다. 덕수가 조심스레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월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월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보따리는 정월이 시집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에게 열어보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의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 정월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도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고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짚을 엮어둔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지어오겠습니다. 덕수가 부엌으로 향하자 정월은 홀로 방에 남아 그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매듭을 어루만지며 정월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안의 것을 언제쯤 꺼내놓아야 할까? 정월의 혼잣말은 좁은 방 안에 나직이 흩어졌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정월이 친정에서 시집을 때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도 온전히 밝힌 적 없는 것이었지요. 정월은 그것을 언제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재산 때문에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성은 나눠지지 않는 법이다. 정월은 문득 그런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 이제는 뼈저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오고 덕수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드십시오, 어머니. 정월은 얼른 보따리를 이불 밑으로 밀어넣고는 아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먹자꾸나. 소박한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자의 모습은 큰아들네 넓은 기와집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재산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우물가에서는 벌써 어제 일이 화재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큰아들 논밭이랑 집을 다 챙기고 어머니는 막내한테 떠넘겼다며 원래 장자가 재산 받으면 어머니도 모시는 게 도리 아닌가. 그 집은 거꾸로구먼. 막내는 안 그래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데 이제 어머니까지 모시게 됐으니 어찌 살려나 몰라. 그래도 덕수 그 사람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그러겠다 했다지. 사람이 참 무던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이웃 아낙 하나가 그 말을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무던한 것도 좋지만 저러다 몸 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논밭도 없이 무슨 수로 어머니 봉양을 하겠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큰아들 석주와 큰며느리 끝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새로 옮긴 기와집 마루에 앉아있던 끝순이 남편을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을에서 우리 흉을 보는 소리가 자자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흉을 보든 말든 어차피 관습이 그러한 것을 어쩌겠소. 장자가 재산을 잇는 대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살아가는 법이요. 석주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표정에는 옅은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막상 자신이 그 입장이 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한편 덕수의 오두막에서는 정월이 며칠째 낯선 잠자리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큰 기와집과는 달리 이 오두막은 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방바닥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월은 그런 불편함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손볼 수 있는 데까지 손보겠습니다. 아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내가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정월의 대답에 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에도 홀로 일어나 벽틈을 지프로 다시 꼼꼼히 메웠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정월은 마당에 나와 볕을 쬐다가 문득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시집 오던 날 친정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성은 나눠지지 않는 법이다. 훗날 내 자식들 중 누가 진짜 효자인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려질 것이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 이제는 뼈저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월은 자신의 두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재산을 챙긴 큰아들과 빈손으로 자신을 모신 막내 아들. 어느 쪽이 진짜 효심을 지녔는지는 이제부터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덕수가 마당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정월은 얼른 상념을 거두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그저 옛일이 떠올랐을 뿐이다. 정월은 그렇게 답하며 품속의 보따리를 다시 한번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를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덕수는 다시 논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의 논을 빌려 붙이는 처지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은 이따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정월은 아들의 뒷모습이 논뚝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그마한 몸을 이끌고 마루에 걸터 앉은 그녀의 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조금은 씁쓸한 자책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짊어진 무게를 자신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것인지 정월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덕수의 하루는 해가 뜨기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논을 빌려붙이는 처지라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의 먹을 곡식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논으로 나가 물꼬를 트고 해가 중천에 뜨면 잠시 돌아와 어머니의 끼니를 챙긴 뒤 다시 해가 질 때까지 밭일을 했습니다. 정월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젊어서는 자신도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었으니 그 고단함을 모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덕수야, 내 몸이라도 성하면 밭일을 거둘 텐데 일이 집만 되는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든든합니다. 덕수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지낼 때는 끼니를 대충 때우기 일쑤였지만 어머니가 오신 뒤로는 그래도 밥대를 챙기게 되었고 저녁이면 두런두런 말벗도 생겼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해 가을 거지가 예년만 못했던 탓에 겨울을 나기에는 곡식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끼니를 줄여가며 어머니 몫을 먼저 챙겼고 자신은 멀건 죽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정월은 그것을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곤 했지만 속으로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큰아들 석주의 집안 사정은 겉보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넓은 논밭과 기와집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저기 손을 벌려놓은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방앗간 주인이 어느 날 석주를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큰서방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희 방앗간에서 곡식을 몇 차례 외상으로 가져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큰서방님께서 살림을 이으셨으니 그 외상값을 좀. 석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외상을 지셨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문서로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지요. 방앗간 주인이 내민 종이를 받아든 석주는 그 자리에서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것이 온전한 재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불길한 예감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십니까? 끝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석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요. 그냥 옛날 셈이 조금 남아있었던 모양이요. 끝수는 남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끝순의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정월의 건강에도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부터 기침이 잦아지더니 밤이면 유독 숨이 가빠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스레 살폈지만 정월은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덕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산에 올라 기침에 좋다는 약초를 캐왔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익힌 얕은 지식이었지만 그것이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다려 드시지요. 산에서 캐온 것입니다. 괜한 고생을 하는구나. 이 늙은 몸에 무슨 약초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정월은 아들이 내미는 탕약을 말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정월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자식의 정성이 이토록 큰데 정작 자신은 그 정성에 온전히 답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집안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은 점점 큰아들 내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습니다. 큰아들네는 넓은 기와집에 살면서 어머니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며 막내는 남의 논을 붙이면서도 그렇게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신다니 사람이 참 다르구먼. 이런 소문은 결국 석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그로서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겠다고 나서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뒤였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빚 문제까지 겹쳐 석주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끝수는 그런 남편의 속내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 온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시어머니와 살가운 정을 나눈 기억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겉으로는 무심한 척 지내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끝수는 잠자리에 누운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래도 명절에는 어머니를 한번 뵈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겠소. 석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끝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다 챙기고도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무거운 까닭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온전히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한편 덕수의 오두막에서는 겨울이 깊어갈수록 땔감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덕수는 논일이 없는 날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그마저 부족하면 마른 집단이라도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월은 그런 아들의 고생을 지켜보면서도 달리 도울 방법이 없어 속만 태웠습니다. 덕수야, 겨울 나기가 참 힘들겠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젊으니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덕수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얼어붙은 손등은 그의 말과는 다른 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손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정월은 몰래 이불 밑에서 보따리를 꺼내어 매듭을 풀어볼까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안의 것을 꺼내놓으면 아들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월은 결국 다시 매듭을 묶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재물을 섣불리 꺼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두 아들 사이를 더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조금 더 품고 있어야 한다고 정월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친정에서 시집 오던 날 가마 안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넉넉한 살림이었지만 정작 그 집안에는 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재산을 먼저 헤아렸고 형제들은 서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 눈을 흘겼습니다. 어린 정월은 그 속에서 자라며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각박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월은 시집을 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겠다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월은 오직 자식들을 키우는 데만 마음을 쏟았고 재물 대신 정성으로 집안을 일구어 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 믿었는데 정월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자라고 그 아들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월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물을 숨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숨겨진 재물이 언젠가는 진심을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겨울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방에서 논밭개나 있다는 집들은 모두 초대를 받았고 석주 내외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틈에서도 은근한 눈초리가 석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 서방님 댁은 이제 논도 넓어지고 살림이 훤하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뵌 지가 꽤 되어서요. 별다른 뜻 없이 건넨 인사였을지 몰라도 석주에게는 그 말들이 유독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으로 넘겼지만 잔치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오늘 사람들 말씀 들으셨지요? 다들 어머니 안부를 궁금해하시더군요. 끝순이 조심스레 운을 떼자 석주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다만 지금은 형편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지 않소.
그 말끝에는 예전과 같은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길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석주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다시 꺼내어 등잔불 아래 펼쳐보았습니다. 논밭과 집의 문서 사이에 낯선 종이 한 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앗간뿐 아니라 몇몇 다른 곳에도 크고 작은 셈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이 물려받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찌하여 이런 것을 저에게 남기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셨을까? 석주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넉넉해 보이던 유산이 실은 곳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앞으로 이 집안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참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정월의 기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련이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유독 숨이 가빠왔고 이따금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겨우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의원을 한번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한 돈 쓰지 말거라. 이 나이에 의원까지 부르면 남보기에도 민망하다. 정월은 늘 그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은 의원을 부를 돈조차 마땅치 않다는 것을 정월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속으로는 애가 탔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한편 큰아들 석주의 집에는 그 무렵부터 낯선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앗간 주인 한 사람이었지만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큰 서방님,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서도 곡식을 구워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갚아주셔야. 저희 집 소도 아버님께서 잠시 빌려가시고는 그대로. 석주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빚쟁이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저기 손을 벌려놓은 액수를 모두 합쳐보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논밭과 기와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쭐했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논밭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끝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석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문서 더미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던 그였기에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는 것이 곡식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특히 덕수에게는 더더욱. 동생분께 말씀도 안 하시렵니까? 지금 그 아이한테까지 이 짐을 나누어 지울 수는 없어. 어차피 이건 내가 물려받은 것이니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오. 석주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형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무게까지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빚쟁이 서넛이 한꺼번에 석주의 집으로 몰려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할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 못 갚으시겠다면 이 논이라도 내놓으셔야지요. 석주는 진땀을 흘리며 그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덕수의 친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큰 서방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막내 도련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빚쟁이들도 석주도 끝순도 모두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석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빚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요. 빚쟁이들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더는 붙잡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석주는 끝순과 함께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덕수의 오두막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가는 길 내내 석주의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한 죄책감, 어머니를 외면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는 빚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되돌릴 수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덕수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정월은 이미 자리에 눕혀진 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덕수가 그 곁을 지키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덕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석주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야윈 얼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이토록 작고 쇠약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의원은 불렀느냐? 읍내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석주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에 다가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정월은 힘겹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서운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한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석주야, 왔구나. 그 한마디에 석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해온 감정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월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 네 명이 그런 것을 어쩌겠느냐. 끝순도 그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합니다. 진작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월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습니다. 야윈 손끝에서도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후 읍내에서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진맥을 짚어보던 의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몸을 너무 무리하신 듯 합니다. 당장 큰 탈은 없으시나 며칠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저마다 다른 무게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몇 달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고 석주는 어머니를 외면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석주는 오두막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서서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과 어머니를 지키는 일, 그 둘 중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진지하게 되묻게 된 밤이었습니다. 그때 덕수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안 주무십니까? 잠이 오질 않는구나.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석주였습니다. 덕수야, 미안하다. 그동안 어머니도 너도 너무 외면했었다. 형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사실은 요즘 빚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버님이 생전에 여기저기 손을 벌려놓으신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덕수는 그 말에 놀란 얼굴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논밭과 기와집을 물려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리라 여겼던 형이 실은 그런 짐을 홀로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었을 텐데요. 내게 나눌 것이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있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형제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의 속내를 조금씩 터놓았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시작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월이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숨소리는 고르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두 아들의 나직한 목소리를 정월은 사실 어렴풋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두 아들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그 어떤 탕약보다도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되었으려나. 정월은 잠결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진짜 화해는 아직 한참 더 지나야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요. 한편 그 무렵 석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는 그가 처음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거래하던 모든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셈을 확인했습니다. 방앗간뿐 아니라 대장간, 포목점, 심지어 이웃 마을의 소장농 몇 명에게까지 아버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아버님이 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여기저기 손을 벌리셨을까? 석주는 문서를 정리하며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셈을 살피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에 굶주린 집에 곡식을 대신 갚아주거나 병든 이의 약값을 대신 치러준 기록들이 문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그런 분이셨구나. 석주는 그제야 아버지의 성정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실은 남몰래 이웃을 돕는 정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석주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이 단순히 빚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마음까지 함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월의 열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석주 내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현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 그 빚쟁이들이 다시 모여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서방님, 어제는 사정이 있으신 듯하여 물러났지만 오늘은 확실한 답을 듣고 가야겠습니다. 석주는 진땀을 흘리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 둘러앉은 빚쟁이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딱하다는 건 압니다만 저희 쪽도 그 곡식이 없으면 당장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논이든 뭐든 셈을 확실히 해주셔야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석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 한마지기를 팔아서라도 셈을 맞추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조금 필요하니 보름만 말미를 주십시오. 빚쟁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방 안에는 석주와 끝순만이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논을 파시렵니까? 끝순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논은 이 집안의 근간이었고 그것을 판다는 것은 곧 살림의 기틀이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관아에 고발이라도 당할 판이요. 하지만 논을 팔면 앞으로 살림은 어찌합니까? 저희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끝순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체면과 살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건강까지 그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른인 최 노인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과 가까이 지내온 이였습니다. 석주야, 듣자 하니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지. 내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 논을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진 빚은 결국 아버지가 생전에 베푼 인심의 대가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척하지 못하는 성정이셨지. 그 성정을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빚 때문에 저희 살림이 흔들리는데 그것을 어찌 좋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살림이 흔들리는 것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내 듣기로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지. 재산 지키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거라. 최 노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는 어르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동안 어머님을 뵈러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지킬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석주는 아내의 말에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실속을 먼저 챙기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뜻밖이었습니다. 당신마저 그리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더욱 흔들리는구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지요. 최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완전히 그른 길로만 가지는 않는 법이다. 다만 언제 돌아서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그날 밤 석주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논을 팔아 빚을 갚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것. 두 가지 결정 모두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다시 모셔온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온 마을 앞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체면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던 그에게는 재산을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끝순을 깨워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덕수의 집에 다녀오겠소.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다시 모셔오려 하오. 끝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오. 노는 팔아서 빚을 갚겠소. 살림이야 다시 일으키면 그만이지만 어머니를 잃고 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지 않겠소. 석주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며 겨울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달렸던 걸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덕수의 오두막 앞에 다다르자 석주의 발걸음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에 어떤 말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덕수는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덕수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이 이른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덕수야, 너와 상의할 것이 있어 왔다. 두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석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다시 모시고 싶다. 덕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재산만 챙기고 어머니와 너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다. 어제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을 보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덕수는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형님,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어머니는 지금 여기 지내시는 것에 이미 익숙해지셨습니다. 갑자기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함께 모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정해 번갈아 모시거나 아니면 형님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요. 어머니께 중요한 것은 어느 집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이 곁에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석주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그 담담한 지혜가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깊은 헤아림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는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겠구나. 미안하다. 형님도 이렇게 마음을 돌리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날 앞으로의 일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덕수의 집에서 몸조리를 하되 석주가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곡식과 약값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흘에 한 번씩은 석주 내외가 직접 찾아와 어머니를 뵙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곡식과 약값을 대신 대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도 제 몫은 스스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형님이 다 부담하시면 저는 또 형님께 신세만 지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의 말에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리 하자.
약값은 내가 대고 곡식은 내가 농사지은 것으로 하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서로 채워주기로 하자꾸나. 그것이 더 공평하겠구나.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합의해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화였습니다. 재산을 두고 다투기만 했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정월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힘이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되어가는구나. 정월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해 온 그 보따리의 존재를 언제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그때가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논 한마지기를 팔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에게 그는 처음으로 스스럼 없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어머니도 동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은 놀란 얼굴로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서방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사람이 참 달라지셨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겠지요. 석주는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산을 내놓기로 한 결정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겨울 하늘 아래 그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온 셈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옳은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그림자가 저물어가는 겨울 햇살 속에서 유독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논을 내놓을 채비를 서두르고 사흘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가는 걸음도 게을리하지 않으리라 석주는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후 최 노인이 다시 덕수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캔 듯한 약초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복에 어머님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약초일세. 산 너머 골짜기까지 가서 캐왔지. 어르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덕수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자 최 노인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받았네. 이 정도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최 노인은 마루에 걸터앉아 덕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고 정월과 아버지의 젊은 시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말일세 젊어서부터 남달리 야무진 분이셨네. 시집을 때도 다들 그 댁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지. 덕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이 그리 대단한 집안이었습니까? 글쎄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네. 다만 어렴풋이 듣기로는 꽤 너른 살림을 하던 집안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런데 정작 자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 아마 시집 온 뒤로는 그 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게지. 덕수는 그 말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독 말을 아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캐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덕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답했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것일세. 결국 남는 것은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마음이지. 자네가 지금 어머니께 쏟는 그 정성, 그것이 훗날 자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야. 그 말은 덕수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재산 하나 물려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은 그 공허함이 스칠 때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그 한마디가 그 공허함을 조용히 메워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월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이 집안에는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일은 정월이 몰래 부엌일을 도우려다 벌어진 소동이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자 정월은 가만히 누워있기가 답답했던지 아들 몰래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손이 굼떴는지 그만 죽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놀란 덕수가 뛰어들어왔을 때는 이미 온 부엌이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그저 죽 한 그릇 태웠을 뿐이다. 정월은 민망한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덕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런 일은 제가 할 테니 편히 쉬십시오. 가만히 누워만 있으려니 몸이 근질거려서 그랬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마. 두 사람은 함께 눌어붙은 가마솥을 닦아내며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작은 소동이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오두막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며칠 뒤 석주 내외가 처음으로 정식 방문을 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끝수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며 곱게 지은 버선 한 켤레를 챙겨왔는데 정작 자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분명 보따리에 넣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끝순이 당황해서 이곳저곳을 뒤지는 모습에 정월이 웃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며느라기야,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끝수는 그제야 자신이 줄곧 버선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못난 며느리 흉보지 마시고 이 버선 신어보세요. 발 시리실까봐 두툼하게 지었습니다. 정월은 버선을 받아들고는 감격한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끝순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진심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마을에 김장철이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자 알아서 김장을 담그던 두 집이 그 애는 최 노인의 권유로 함께 모여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하느니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손도 덜고 정도 나누고 좋지 않겠나. 정월의 마당에 커다란 배추 더미가 쌓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끝수는 양념 만드는 법을 잘 몰라 애를 먹었는데 정월이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만큼, 젓갈은 이만큼. 손끝으로 익히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어머님 손맛을 제가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다 보면 다 되느니라. 나도 처음엔 서툴렀다. 김장이 끝나갈 무렵 온 가족의 손과 옷에는 벌겋게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덕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꼭 산에서 내려온 도깨비 같습니다. 도깨비라니 이 녀석이. 정월이 짐짓 눈을 흘기며 손끝에 묻은 양념을 덕수의 볼에 슬쩍 묻혔습니다. 마당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재산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박하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 최 노인이 다시 오두막을 찾아오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에도 중매 이야기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덕수야, 이제 자네도 36이 아니냐. 마침 이웃 마을에 참한 처자가 하나 있는데 어떠냐. 덕수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머니 모시기도 벅찬데 무슨 혼사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그러니까 더욱 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혼자 살림에 어머니까지 모시려니 얼마나 고되겠느냐. 옆에서 듣고 있던 정월이 반색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다. 나도 진작부터 마음에 걸렸던 일이다. 어디 그 처자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자꾸나.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덕수가 얼굴을 붉히며 난처해하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노인은 신이 나서 그 처자의 됨됨이며 집안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정월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자 하니 심성도 곱고 손끝도 야무지다더구나. 무엇보다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니 그것만으로도 귀한 인연이 아니겠느냐. 어머니, 아직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려무나. 이 어미가 죽기 전에 내 짝이라도 보고 눈을 감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덕수의 목소리가 순간 심각해지자 정월은 얼른 손을 내저으며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농이다 농. 그리 정색할 것 없다. 하지만 그 농담 섞인 말 속에는 정월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막내 아들이 짝을 찾아 새 살림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노인은 며칠에 한 번씩 오두막을 들락거리며 중매 이야기를 이어갔고 덕수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면서도 싫지만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노인이 슬쩍 정월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정월댁, 그런데 말일세. 자네 친정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만. 덕수 짝을 찾으려면 사돈댁에서도 이쪽 사정을 물을 텐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정월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가였다고 말씀해 주세요. 별다를 것 없습니다. 정말 그뿐인가? 소문에는 꽤 너른 살림이었다고 하던데. 다 지나간 일입니다, 어르신. 지금은 그저 이 집안의 어미일 뿐이지요. 정월의 목소리에는 더는 캐묻지 말라는 듯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기색을 눈치채고 더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저리 단호하게 감추는 데는 필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리라는 짐작이었습니다. 그는 그 의문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채 그저 묵묵히 중매 이야기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 어느새 마당에는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돌아간 뒤에도 정월은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오랜 세월의 무게가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덕수가 문득 마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소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마루로 나가 어머니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5번째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 눈이 소복이 내린 밤에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화롯불로 따뜻했고 정월과 덕수는 화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눈발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지요. 어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십시오. 어릴 적에는 곧잘 해주셨는데 요즘은 통 안 하시니 아쉽습니다. 정월은 잠시 웃음을 짓더니 화로의 불씨를 뒤적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디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옛날에 어느 부잣집 딸이 있었단다. 그 집에는 곳간마다 곡식이 그득했고 비단이며 놀이개며 부족한 것이 없었지. 그런데 그 딸은 어느 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갔단다. 어찌하여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지. 하지만 그 딸은 알고 있었단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의 마음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덕수는 그 이야기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정월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다만 그 딸이 가져간 것 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품고 간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구나. 언젠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꺼내 쓰려고 말이다. 정월의 눈빛이 화롯불 아래에서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덕수는 그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들려주십시오. 그래, 다음에 또 해주마. 정월은 그렇게 답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6번째 일은 며칠 뒤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덕수가 이른 새벽 밭일을 나서려다가 마당 한쪽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은 대문에서 부엌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나? 덕수가 의아해하며 부엌을 살펴보니 곡식 자루 하나와 무명천 한 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마을길에서 마주친 끝순이 슬쩍 눈길을 피하는 것을 보고 덕수는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형수님, 혹시 오늘 새벽에 저희 집에 다녀가셨습니까? 끝순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게 남편 몰래 조금씩 살림에 보태고 싶어서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어머님을 제대로 못 모신 처지에 대놓고 들이자니 낯이 서지 않아서. 덕수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형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떳떳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끝수는 그렇게 말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새침하고 실속만 챙기는 듯 보였던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래전부터 미안함과 애틋함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일은 마을에 작은 풍물패가 돌아다니던 날 벌어졌습니다. 정월이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것도 이제는 옛일이 되어 그날은 마을 마당에서 벌어진 풍물놀이 구경에 온 가족이 함께 나섰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흥이 나십니까? 흥이 나다마다. 이 늙은 몸도 예전엔 곧잘 춤을 추었느니라. 정월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석주가 슬며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언제 이리 컸다고 어미 손을 다 잡아주는구나. 어머니,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 춤춰주십시오. 정월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던 이 집안이 이제는 화목한 가족의 본보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8번째 일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남은 빚 문제가 해결되던 날 벌어졌습니다. 석주가 논 한마지기를 내놓아 빚을 갚기로 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뜻밖에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서 도움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큰 서방님네가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님을 다시 모시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으니 우리도 십시일반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 노인이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이니 제법 되는 액수가 되었습니다. 석주는 그 마음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응원해주는 것이 이웃의 도리 아니겠나? 빚쟁이들에게 마지막 셈을 치르던 날 석주는 문서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 동생과의 우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난 뒤 석주는 남은 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논이 줄어든 만큼 살림도 예전 같지 않겠지만 그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보, 논이 줄었으니 살림도 좀 더 알뜰히 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순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석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각박해지지는 않을 것이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소. 끝순도 그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것이 못내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덕수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빚을 다 청산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덕수야, 이제 빚은 말끔히 갚았다. 노는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구나. 형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이랄 것도 없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 두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월이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이리 와서 앉거라.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정월의 부름에 석주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내 마음은 좀 어떠하냐?
재산을 내놓은 것이 후회되지는 않느냐.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논 한마지기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은 기분입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동생과 다시 형제답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마음이면 되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방 안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녹듯 이 집안의 오랜 앙금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덕수는 형을 배웅하러 마당까지 나섰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맑은 밤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진 걸까요? 글쎄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옳게 잡은 것 같구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덕수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도 이 집안도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덕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짧은 손짓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석주가 떠난 뒤 덕수는 홀로 마당에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우내 이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에 대한 서운함도 형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이 평온함을 만들어준 밑거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정월은 이미 잠자리에 든 뒤였습니다. 덕수는 이불을 다독여주며 조용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위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덕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십시오. 덕수는 나직이 인사를 건네고는 등잔불을 조심스레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을 기다리는 이 오두막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잠든 모자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위로 머지않아 닥쳐올 또 다른 변화의 그림자가 조용히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이 밤의 평화로움 속에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고 그 봄과 함께 이 집안에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무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월의 품속 깊이 자리한 그 낡은 보따리는 여전히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는 날 이 집안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오래 묵은 진심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정월만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오두막은 고요히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이 집안에는 그야말로 완연한 화목이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논밭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빈 문제는 깨끗이 정리되었으며 형제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석주 내외는 이제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사나흘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월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진 듯 했습니다. 겨우내 잦았던 기침도 잠잠해졌고 낮빛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정월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월댁이 요즘 부쩍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들이 저리 지극정성이니 병도 다 나은 게지요. 최 노인이 추진하던 덕수의 혼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웃마을 처자와 몇 차례 자리를 가진 끝에 양가에서는 곧 정식으로 혼례 날짜를 잡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월은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 혼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으니 저도 마음 놓고 새 살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도 형제간의 서먹함도 마을의 손가락질도 모두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정말로 힘든 고비를 넘겼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월은 유난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노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지만 그 후로도 정월은 종종 낮잠을 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유독 낮잠이 늦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지. 봄볕이 따스하니 졸음이 오는 것뿐이다. 정월은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겨우내 아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이 못내 미안했던 그녀는 이번에는 웬만한 불편함은 내색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월 스스로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저려오는 느낌이 있었고 밤이면 가끔 숨이 얕아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철 앓았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잦아들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정월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혼례를 앞두고 또다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모르겠으나 정월은 홀로 있는 시간이면 종종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품속 깊이 간직해온 보따리를 가만히 꺼내어 매듭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가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덕수의 혼례가 끝나면 그때 다 이야기하리라. 정월은 그렇게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지켜본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 그런 바람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정월은 마당에서 볕을 쬐다가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기둥을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마침 마당을 지나던 이웃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덕수가 밭일을 하다 말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정월은 힘겹게 눈을 떴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점이 흐릿했고 숨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방으로 옮기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잠시의 어지럼증이기를.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이번 일은 겨울의 그때와는 다른 무게로 이 집안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지난 겨울 왔던 그 의원이었습니다. 진맥을 짚어보는 그의 손길이 유독 오래 머물렀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떠십니까, 의원님? 덕수가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병이 뿌리까지 다 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심장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부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괜찮아지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장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덕수는 의원의 말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석주 내외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례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던 방 안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 좋아지신 듯 보였는데. 석주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연히 되찾은 줄로만 알았던 평온이 실은 아주 얇은 살얼음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온 가족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끝수는 방 한쪽 구석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겨우 어머님께 잘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답니까? 울지 마시오. 어머니가 눈을 뜨시면 그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소.
석주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겨울보다 훨씬 무거운 불안이 이 오두막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월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몹시 가늘었습니다. 덕수야, 있느냐?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치르거라. 나 때문에 미루지 말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가 낳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월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이미 스스로의 명을 어느 정도 예감한 이의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미소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월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에는 죽 한 술을 겨우 넘기고 짧은 대화를 나눌 정도였지만 나쁜 날에는 하루 종일 눈을 감은 채 얕은 숨만 이어갔습니다. 덕수와 석주 내외는 번갈아가며 밤을 지새웠고 최 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틈틈이 들러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월댁 기운 내셔야지요. 며느리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웃들의 그런 말에 정월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몸의 기운은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겨울보다 훨씬 더 깊은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약초를 캐는 손길도 전보다 더 다급해졌고 밤마다 뒤척이는 날이 늘었습니다. 형 석주 역시 이제는 체면이나 살림 걱정보다 오직 어머니의 쾌차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이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화목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지 않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은 무심하게도 그런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정월이 문득 정신이 맑아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곁을 지키던 덕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수야, 잠시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덕수는 얼른 어머니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정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형도 불러주겠느냐?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다. 덕수는 그 말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형을 불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석주 내외는 그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방 안에 온 가족이 둘러앉자 정월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모습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는 곧 밝혀질 오랜 비밀을 앞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그저 정월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더욱 깊어져 있었고 온 집안이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이제 정월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이 집안의 남은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비밀이 마침내 그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숨소리마저 잦아든 방 안이었습니다. 정월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품속에서 그 낡은 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을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정월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다 빠진 탓인지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얼른 다가가 어머니를 대신해 조심스레 매듭을 풀어드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문서 몇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정에서 물려받은 전담 문서다. 논 5마지기와 밭 3마지기, 그리고 약간의 금붙이가 함께였지. 방 안에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왜 지금껏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월은 잠시 숨을 고르느라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을 참아내며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이 재산을 알리면 분명 그것까지 다 큰아들 몫이라 여겼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재산이 하나둘 쌓일수록
너희 형제가 그것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될까봐. 정월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덕수가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월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지켜보았다. 재물이 아니라 진심을 지켜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겠구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도 빈손으로 나를 모신 아들도 결국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을. 정월은 힘겹게 두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문서는 덕수 내가 맡거라. 하지만 이것으로 형제간에 다시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내 마지막 마음이니라. 어머니.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주도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성은 나눠지지 않는 법이다. 너희 둘 다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자식들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정월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놀라 그녀를 부축했지만 정월은 다시 숨을 고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저 잠시 숨이 가빴을 뿐이다. 걱정 말거라. 가족들은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질 무렵 정월의 숨소리는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와 석주 내외는 뜬 눈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정월은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석주야, 덕수야, 부디 서로 아끼며 살 거라.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제발. 덕수가 목매어 애원했지만 정월의 손끝에서는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짊어져 온 비밀을 내려놓은 자의 더없이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정월은 두 아들의 손을 마주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형제의 낮은 흐느낌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 조문했고 최 노인은 상주들 곁을 지키며 이런저런 일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석주와 덕수는 상복을 입은 채 오랜만에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 속은 저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덕수는 한동안 너클 놓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에는 여전히 그녀의 채취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덕수는 홀로 방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그 문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었다던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덕수는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부잣집 딸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 갔다는 그 이야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성은 나눠지지 않는 법이다. 덕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참뜻을 뒤늦게나마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은 재물이 아니라 두 아들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석주가 덕수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수야, 어머니가 남기신 그 문서. 이제 어찌할 셈이냐?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 뜻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는 재산 때문에 등 돌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쓸지도 저희 둘이 함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제 이 문서는 나 혼자도 너 혼자도 아닌 우리 두 형제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 같구나. 두 형제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문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앞으로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시는 서로를 등지지 않으리라는 다짐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형님. 그래. 부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자꾸나. 두 형제의 어깨 너머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 노인이 두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들 어머니는 말일세 평생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신 분이었네. 그런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뜻이라면 아마도 두 사람이 그 문서를 두고 또다시 등을 돌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을 걸세.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기에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되었네. 다만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재산을 자네들 두 집안만을 위해 쓰기보다는 어머니가 평생 베풀며 사셨던 그 마음을 이어 마을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자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늘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셨던 분들이 아니었나? 석주와 덕수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제안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라면 분명 그리하기를 바랐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논일부는 갈 곳 없는 이웃들을 위해 내어주고 나머지는 저희 두 집안이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덕수의 그 말에 석주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어머니의 뜻을 가장 잘 잇는 길일 것이다. 최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형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들 어머니가 참으로 좋은 아들들을 두셨구먼. 이제야 이 집안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같으이. 그날 이후 두 형제는 함께 마을 사람들을 만나 어머니의 뜻을 전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마을에 내어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작되었던 이 집안의 이야기는 이제 그 재산을 나누는 넉넉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끝순도 두 형제 곁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손수 나서서 마을의 어려운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나눌수록 오히려 커지는 법이라고요. 부디 편히 받아주십시오. 끝순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참 많이 변하셨습니다. 원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저 스스로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입니다. 끝순 자신도 그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그저 실속을 챙기는 것이 살림을 잘 꾸리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덕수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문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월이 생전에 미처 전하지 못한 듯한 두 아들에게 남기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내 두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부디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너희 둘의 진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재산은 너희가 알아서 잘 나누어 쓰되 부디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나누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덕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형에게도 그 편지를 보여주자 석주 역시 한참을 말없이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셨구나. 그러셨습니다, 형님. 이 편지야말로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인 것 같습니다. 두 형제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문서 속 재산보다도 그 짧은 글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으며 어머니와 보냈던 마지막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롯불 앞에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며느리 될 처자 이야기에 반색하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온기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덕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덕수는 그렇게 홀로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함 안에는 문서와 편지 외에도 정월이 생전에 아끼던 낡은 반짓고리와 몇 가지 소소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값지지도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석주는 끝순과 함께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반짓고리를 열어보던 끝순은 그 안에서 자신이 선물했던 버선의 나머지 한 짝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군요. 형수님이 지어드린 버선이 어머니께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나 봅니다. 끝수는 그 버선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눈 정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지난날이 그 순간 못내 아쉽고 그리워졌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월이 남긴 논밭 중 일부가 갈 곳 없는 이웃들을 위한 공동곡간으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거나 사정이 어려운 집이 생기면 그 곡간에서 곡식을 빌려갈 수 있도록 두 형제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곡간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면 좋겠습니까, 형님? 덕수가 묻자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정월곡간이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말이다. 좋습니다. 정월곡간이라면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곡간 현판을 내걸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최 노인이 앞장서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마을에 참으로 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월댁이 평생을 두고 아끼신 마음이 이제 온 마을을 따뜻하게 덮이는구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큰아들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소문으로 손가락질 받던 이 집안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날 잔치 자리에서 석주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어머니를 외면하고 동생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이제야 깨닫고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립니다. 석주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장내가 숙연해졌지만 이내 여기저기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게.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나. 지금처럼만 사시면 다들 큰 서방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석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부끄러움을 그날 비로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덕수와 그의 신부가 될 처자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수줍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댁 며느리가 되실 분이시군요.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며칠 뒤 덕수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넓지 않은 오두막 마당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준 덕분에 그 어느 혼례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석주와 끝수는 혼주 자리를 대신해 앞장서서 손님을 맞았고 신부의 손을 잡아 이끄는 덕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걱정 없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혼례상 앞에 선 신부는 곱게 단장한 얼굴로 조심스레 절을 올렸습니다. 마당 가득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덕담을 건넸습니다. 신랑 신부 백년해로 하시게. 이댁 살림이 이제 완전히 폈구먼. 참으로 보기 좋으이. 끝수는 신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새 식구가 되셨으니 부디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정을 나누며 지내십시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의 수줍은 인사에 끝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시어머니에게조차 곁을 잘 내주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손아래 동서를 살갑게 챙기는 큰형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 음식이 차려진 마당 한편에서는 최 노인이 흥에 겨워 덕담과 함께 술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으이. 정월댁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꼬. 그 말에 잔치 자리가 잠시 숙연해졌지만 이내 다시 흥겨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참으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잔치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혼례가 끝난 저녁 덕수는 신부와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했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혼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일입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부가 조용히 서서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석주도 홀로 그 산소를 찾았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아들 노릇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덕수도 그 산소를 찾아왔습니다. 두 형제는 우연히 그 자리에서 마주쳤습니다. 형님도 오셨습니까? 그래, 너도 왔구나. 두 형제는 나란히 어머니의 봉분 앞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주변에 심긴 나무의 새잎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덕수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 아마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성은 나눠지지 않는 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석주는 그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맞았다. 우리가 나눈 것은 재산이 아니라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구나. 두 형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갈라섰던 시간도 다시 하나로 이어진 지금 이 순간도 모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 집안의 마당에서 큰아들은 유산 문서를 품에 안고 매정하게 돌아섰고 늙은 어머니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막내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의 정월은 그저 짐짝처럼 여겨지는 존재였고 그 마당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며느리들은 서로 정을 나누며 마을 사람들은 정월곡간을 통해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짐짝처럼 여겨졌던 그 보따리는 이제 이 집안 모두를 이어주는 가장 귀한 인연의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성은 나눠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결코 빛바래지 않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덕수의 오두막은 이제 제법 번듯한 초가로 새로 지어졌고 마당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덕수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처사이였습니다. 정월곡간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고 흉년이 들 때마다 그 곡간 덕분에 굶주림을 면한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석주와 끝순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명절이면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였고 아이들은 사촌 형제인지 친형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스스럼없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다시 정월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덕수의 어린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할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채였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봉분 앞에 서서 고사리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끝순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석주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요. 우리가 두고두고 들려주면 될 일이지. 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봉분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석주도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월곡간 덕분에 올봄에도 굶주린 이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뜻이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봉분 위로 새로 돋은 풀들이 봄바람에 살랑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정월이 자식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온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산소 앞에 머물다가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함께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과 어른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봄날의 산길을 따라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최 노인이 마침 그 길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가 보구먼. 예, 어르신.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는 길입니다. 최 노인은 흐뭇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제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면 참으로 자랑스러워할 걸세.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남기고 가셨으니 말일세. 가족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러고 보니 어머니 친정 이야기는 끝내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좀 더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덕수가 문득 묻자 최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모르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지. 자네 어머니는 그 친정의 재물보다 이 집안에서 일군 정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건 말일세. 그러니 굳이 캐물을 것도 없네.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 그 말에 온 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온전한 과거를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온 가족이 몸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온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을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서로 겹치고 이어지며 마치 오래전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다시 하나로 엮인 듯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